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투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김경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대 국회의원 지내셨고 정말 오랜만에 국회의회에 등원하셨는데 감회가 아주 남다르셨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제가 12년 만에 이제 국회에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정말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난 지 2달 가까이 됐는데 끝난 날부터 시작해서 하루도 못 쉬고 그냥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하나하나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청이라든가 경제청이라든가 또 LH 도시공사 뭐 쭉 만나서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한 10년 넘게 이 현안 문제들이 정체되어 와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씩 가닥 정리를 하고 또 제가 내건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요. 정말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들께는 한없는 제가 감사를 드리고 오히려 이 막중한 책임감이 더 앞서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17대 할 때도 서구였었죠? 같은 네. 원내에 계실 때하고 또 원외에 이제 오랫동안 계셨는데 원외에 계실 때도 당직이라든지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굉장히 바쁜 활동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수행하셨습니까? 3번을 떨어졌는데 이 떨어질 때마다 2년씩 그 제가 현직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좀 한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저희 당의 중앙당의 수석 부총장을 맡아서 그때 정세균 당대표 시절인데요. 네, 지금 총리 하시는 정세균 총리가 당대표 시절에 2년 제가 수석 부총장을 했죠. 원래 그 현역 국회의원 자리인데 감사하게 저한테 이제 일이 떨어져서 원외로서 수석 부총장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떨어졌을 때는 인천시 송영길 시장 때 정무부 시장을 해서 인천의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챙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3번째 떨어졌을 때는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의장 비서실장과 국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이 위탁된 이 위탁직들이 있잖아요. 국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국회에 이제 직고용으로 의장님하고 같이 바꿨고. 또 사무총장 때는 국회 미래연구원을 만들었어요. 국회 미래연구원. 그래서 굉장히 보람되고 정당과 또 행정과 입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갖게 됐습니다. 네,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세균 총리하고의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군요. 당대표 할 때도 수석부총장을 하시고 또 의장 하실 때 국회 사무총장을 하시고 17대 선거와 지금 선거 해보시니까 뭐 다 모든 선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이번 선거에서 가장 뭐 힘들었던 점이나 이런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번 선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다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서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우리 상점가를 갔을 때 가게 주인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상점과 문을 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힘들었고 또 선거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로고송도 못 들고 그야말로 이 뭐라고 할까요? 이 경쾌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제가 당선되면 정말 이 코로나19를 좀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에 전념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임했습니다. 자, 이번 그 인천 지역의 선거 결과를 보니까 13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승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뭐 여야가 비슷하게 당선자를 내는데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이 선거 지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인천 시민들이 봤을 때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집권 여당에게 힘을 밀어줘서 책임 정치 한번 해봐라. 이게 이제 가장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위한 그 국난을 좀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에 저희들이 겸허하게 총 결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압승의 원인이다. 그게 이제 그런 걸로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저에 대한 동정심도 많이 있었죠. 그게 좀 많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천 지역의 국회 공천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천이 잘못돼서 많이 의석을 잃어버렸다 이런 분석을 많이 하던데.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그 지역에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자꾸 옮기고 또 중앙에서 이제 인천 지역으로 보내고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아마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표심으로 작용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당한테 힘을 몰아줘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적절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다고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뭐 확실하게 선거 구도가 인천은 여당으로 왔다 이렇게 또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저희 당의 후보들에게 이제 힘을 모아준 건데 저희들이 177석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 여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또 국회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국회에 상을 심어주지 않으면 또 국민들은 언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쁜 마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야당이 국정에 뭐 발목 잡고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보지만 또 그런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국정 운영을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언제나 민심은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죠.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요즘 원구성 협상 가지고 여야가 좀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하는데 종국적으로는 물론 잘 되기를 국민들이 바랍니다만은 또 일부에서는 여당이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의석을 확보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또 여권의 지지층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여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관행을 이제 이유 삼아서 자꾸만 이제 협상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타파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법사위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은 이 상임위 위의 상임위 같은 상황적 존재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이 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에도 법안 통과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게 된 것은 뭐냐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일하는 정치를 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정당들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열심히 해서 의석수를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국회는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켜가면서 또 과거에 잘못된 이 관행에 대해서는 빨리 좀 청산을 하고 새로운 일하는 국회상을 저는 정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상임위 구성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서로 협의할 수 있겠죠. 저희 당이 뭐 다 독식을 한다. 물론 과거에는 아마 14대 국회까지는 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맡았었어요. 15대부터 이제 그게 서로 협상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아서 책임 정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서로 협의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기 그런 때문에 관행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또 과거의 관행 가지고 야당에서 그러면 그것도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서로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원구성이 돼야 되고, 그러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간에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좀 아마 금요일까지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상임위원장 문제를 아마 정리해서 금요일날 본회의가 열릴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원만하게 원구성을 마치고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21대 국회에 들어오시면서 이번 21대 국회 의정 활동은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어떤 분야에 내가 좀 중점적으로 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야가 있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국토교통위로 가서 인천과 서구에 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다 거의 국토교통위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울과 연결되는 7호선 문제, 그다음에 또 홍익대 입구역에서 오는 2호선 연결 문제부터 해서 고속도로 지하화 이 문제, 또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일반 도로화가 되면서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의 도시 재생 사업 뭐 많습니다. 그게 그리고 GTX D 노선 문제 여러 가지가 다 국토교통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하려면 국토교통위에 가고, 또 이제 인천과 서울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교통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고, 두 번째는 저는 남북 경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 우리나라 이제 개성공단을 처음에 만들 때도 제가 그때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 중소기업 연구원장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연구원들하고 용역을 받아서 개성공단에 처음 가서 거기 현장도 살피고 용역을 이제 수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지금 안타깝게 이제 닫혀 있지만 이걸 반드시 풀어내고 이 남북 경협의 활로를 좀 펼쳐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중요한 저는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 4년 동안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 중에 많은 관심과 모든 저의 이 온 열정을 다 해서 그쪽으로 많은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교통위와 산자위와 또 외무통일 뭐 이런 쪽도 다 연관돼 있는 상임위원회인데 현재에서는 국토교통위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나머지 이제 의원들은 꼭 상임위 아니더라도 그렇죠. 뭐 각종 뭐 연구단체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으니까 그런 것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뭐 지역구 현안도 챙기셔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책임 있는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셔야 될 텐데 평소에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으십니까? 일단 이제 지난 6월 4일 날 3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어요. 정부안이. 그래서 요번에는 약 35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여기도 좀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람으로 예를 들면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응급처치를 해야 회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조금만 늦춰져도 뭐 나중에 아무리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는 어려운 거고 때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때가 있고 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국민 1인당 지난번에 재난기금을 다 100%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것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게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낙수 효과를 많이 이제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요번에 재난기금을 국민들에게 드렸을 때 이 경제 활성화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국민 1인당 또 재난기금을 다시 한번 이 지원해 드리는 방법도 강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문제도 요즘 상당히 그 쟁점인데요. 이건 어떠세요? 평소 생각이? 기본소득의 방향은 맞죠. 네,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은 맞다. 이게 이제 요즘 보면 이제 간접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일종의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거고 또 아동들한테 또 아동수당이 좀 나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다 기본소득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재원이 있어야 재원이 문제죠. 그러면 이제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럼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냐, 지원의 범위는 액수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의 틀거리가 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진행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맞다. 기본소득을 지원해야 될 방향도 맞고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요즘 그 누구죠?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지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보면은 이제 연간 20만 원 얘기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당이라고 요즘 만들어졌어요. 기본소득당에서 주장하는 건 월 30만 월 30만 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재원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증세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직은 아니지 않나. 돈을 막 찍어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테이블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난 선거 때 보면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난지원금도 뭐 100조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출 규모를 조정하는 것,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세금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파이를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경제 규모를 키워서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또 나눌 수 있는 재원이 생기는 거고 하니까 이 문제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먼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이게 거의 현실로 들어왔어요. 그럼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야정 또 시민사회단체 등등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그러니까 지혜를 모으는 긍정적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긍정적 논의. 그래서 그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 수준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냐,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그 기본소득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안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천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혹시 지역구 내에 아마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같은데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에 있고 또 그 쓰레기 소각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누구도 참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우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제 지역구였다가 이제 을 지역 옆으로 갔어요. 지역구 조정이 되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뭐 서울, 경기, 인천에 공통된 과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벌써 30년 가까이 한 곳에 묵고 있거든요. 그 매립을. 그리고 그것도 일부는 소각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생매립을 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소각장이 4기가 있어요. 4개가. 근데 거기도 완전 소각장을 가동시키질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매립을 하면 톤당 처리 비용이 싸죠.
소각하는 것보다. 네. 그리고 아마 소각하면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도 소각장을 100% 가동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생매립으로 저희 지역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오죠. 그것도 한계가 다 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2016년도 12월 달에 이제 끝내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 네, 근데 네. 그거를 3-1 공고를 다시 열은 거예요. 그 이후에. 예. 그래서 대개 보면 3-1 공고가 2025년 정도면 이제 종료가 되죠. 그때까지는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5년밖에 안 남았네. 네, 이제 5년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서울 분들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서울에서 책임져라. 서울에서 치우고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치우고 네. 인천은 인천에서 치우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인천이 전기도 만들어서 서울로 쏴주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좀 많아요 지금. 거의 우리 서구에 몰려 있어요. 네. 그 발전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모든 환경 위해 오염 시설들이 되게 인천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 바뀌어야 되는 건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되게 외국의 선진국을 가보면은 이제 바닷가에 이 소각을 한 소각제를 바닷가에다가 묻어요. 그래서 네. 이제 호환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엔 그게 항구가 됩니다. 항만. 그래요? 항만 네. 시설이에요. 이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가까이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이 주민들과 좀 떨어져 있는 바닷가 쪽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소각제만 100% 소각해서 소각제만 묻으면 얼마든지 나중에는 그게 친환경적으로 해서 항만 시설까지 만드는 네.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 이런 네. 얘기고요. 또 소각장 문제는 저희 지역인데요. 그게 6개, 인천의 6개 군구를 저희 지역의 청라 광역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요. 예. 근데 이게 15년이 이제 기간 종료인데 벌써 18년, 19년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소각장을 각 군구별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군구별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게 이제 박남춘 시장하고 이제 좀 이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협의가 돼서 네. 각 군구에다가 인천시에서 소각장 만들 때를 이제 지역을 얘기해 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들어오죠, 그게. 왜냐하면 그렇겠죠. 각 구마다 또 네. 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나 네. 이 환경 위해 오염 시설일수록 발생지 처리의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청라 소각장은 이제 폐쇄하고 이전, 우리 서구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청라 소각장은 이제 체육 문화 예술이 쪽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고 다른 곳에 서구만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제 서구청에서 이번에 용역이 나갔죠. 대체 소각장을 찾는 용역이 지금 나가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제 인천시하고도 제가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장도 출마를 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구만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고 인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 또 학생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오랜 시간 정치적인 역정을 인천과 함께 보내셨는데 네. 우리 김경호 의원께서 보시는 인천의 미래 어떻습니까? 저는요, 그 인천이 이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정말 축복받은 도시라고 생각해요. 네. 공항과 또 항만, 그다음에 이제 경제 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사통팔달에 이제 도로망이 잘 구축되어 네. 있는 데가 우리 인천인데 21세기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와 도시 간의 경쟁이다. 예를 들면 아하. 우리 인천과 뭐 뉴욕 간의 경쟁, 미국의 뭐 인천과 도쿄와 간의 경쟁, 파리와의 경쟁, 뭐 이런 게 앞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우리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국의 문물이 들어온 관문이었어요, 우리 인천이. 예. 모든 외국의 선진 문화 문명이 우리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기독교 문화도 그렇고 모든 문물이 우리 인천을 그렇죠. 통해서 들어왔기 네, 때문에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를 경쟁력 있게 바꿔줘야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저는 인천을 바라보고 있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도시죠. 우리가 네.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3대 공항을 지금 목표로 뛰고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인천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도시를 좀 더 키우고 활력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네. 대개 외국의 도시를 보면은 5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도시가 경쟁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서울은 이미 1000만이 훨씬 넘었죠. 경기도는 더 넘었어요. 예. 저는 앞으로 향후 과제가 이런 5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도시로 앞으로는 좀 탈바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300만이 좀 넘었는데 네. 인근 경기도에 있는 일부의 시군구를 좀 인천에 편입시켜서 500만 이상의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는 경기도는 너무 비대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줄여주면서 인천을 좀 보강해서 경쟁력 있는 이 자족 도시로서 키워내는 네. 이런 것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저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오래전부터 인천의 500만 도시 이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고 있죠. 인천 500만 도시. 과거에 그 행정구역 개편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 시, 군, 구 또는 광역도와 또 밑에 시, 군 뭐 이런 체계를 단순화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중형도시라고 해가지고 약 80만 정도로 묶어서 하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인천에 인천지방국세청이 이제 법이 통과가 됐고 이번에 이제 예산 반영이 될 건데요. 그게 바로 한 5,600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인천, 그다음에 부천, 김포, 그다음에 고양, 파주까지. 네, 그걸 하나로 묶자. 하나로 묶어서 인천지방국세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나간다면 인천 고등법원을 만들자고 제가 공약을 걸었어요. 그게 지금 서초동의 서울고법이 작년 초까지 1월까지는 2,500만 이상의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을 담당을 했어요. 서울고법에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관할지역이 넓네요. 2심에 가서 너무 밀려 있고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원고법이 탄생을 해서 800만이 그쪽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고법이 한 1,700만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500만 대 한 600만 정도, 5,600만 정도를 인천 고등법원을 만들면 이게 지역 균형 발전, 자치 이 분권화에도 맞고 앞으로 향후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리스트럭처링 뭐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정세균 총리께서 당대표 하실 때 수석부총장을 하셨고 국회의장 하실 때 또 국회 사무총장을 하셨는데 뭐 두 분 간의 개인적인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세균 총리께서 특별히 총회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세균 총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정치권 밖에서부터 만났죠. 그렇습니까? 네. 정세균 총리께서 쌍용에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의 수석부총장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정치를 하면서 제가 모시었던 분이고, 그리고 정말 동지적 결합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관계가 지속되는데, 제가 보면 정세균 총리는 굉장히 균형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리고 진솔되고 정직한
네. 정치 지도자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죠. 제가 장점, 단점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장점은 말씀하신 것 같고 뭐 혹시 저건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건 없었습니까? 단점 아닌 단점은 뭐냐면 이분은 거짓말을 못해요. 되게 정치가 그렇군요. 좀 이렇게 뻥도 있어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네, 네. 또 인기 발언을 좀 해야 네, 네. 이제 국민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워낙 진심이 있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 못하고 또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꼭 지켜야 되는 책임감이 먼저 앞서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고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뭐 이제 본인의 예. 또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예. 네. 우리 김경 의원님께서 꿈꾸는 정치인 김경의 미래는 뭡니까? 뭐 국회의원 열심히 의정 활동 잘 하셔야 되겠지만 하고 정말 예. 왜 정치인들은 예. 연예인들처럼 인기가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네. 연예인들이 나오면 막 박수 치고 사인 받고 막 그러잖아요. 신뢰를 좀 또 받아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예. 정치인들이 좀 칭찬받고 존경받는 네. 그런 정치의 시대가 앞으로 열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네.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고 소통도 되고 또 국민들에게 진심을 가지고 정직한 정치를 해줘야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인에 대한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정치를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또 네. 그걸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고 또 우리 가족이 존경하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내와 그렇죠. 저 아들, 딸들이 네. 우리 아빠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쉽지 않아요. 않죠. 근데 네. 그런 정치로 앞으로 좀 가줘야 된다. 네. 그게 되면 아마 우리 국민들도 정치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수도 보내고 아마 칭찬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 김교홍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어떤 미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보다는 정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 보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우리 아시아 투데이 독자들 또 구독자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하여튼 제가 오래간만에 이제 국회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동물 국회다, 식물 국회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정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치, 그런 국회가 될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같이 코로나 정부 또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좀 경제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가 돌게 하고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 바이러스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정치권에서 진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활발하고 건강한 그런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